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계대출 급증 등의 영향으로 10월 시중 통화량이 3,150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철광석의 가격이 연초보다 70%나 치솟으며 톤당 1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현재 경증 환자 대상 임상 2, 3상 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됐고 결과 분석 뒤 조건부 승인을 신청받아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치료 목적 승인은 임상 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공식적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먼저 투약됩니다. 또 연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된다면 내년 초 공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3천조 원을 돌파한 시중 통화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10월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 통화는 3,150조 5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액은 지난달에 2배 이상이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증가세가 정점에 달했던 5월 35조 4천억 원에 맞먹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도 9.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10월 통화량 증가는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시중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버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7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말보다 70조 2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율은 10.25%로 지난해 연간 증가율 9.71%를 웃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 6천 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 2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증가폭의 2배를 넘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장 의원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 지급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가운데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거나 소상공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소비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몰리면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자영업자의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조차 미지수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이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지표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설성경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로 조사됐습니다. 150.8을 기록했던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수한 겁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4분기 100을 넘어선 뒤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잠시 주춤했지만 3분기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52.3으로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 장기화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집값 상승세로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감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금처럼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할 때는 앞으로도 부담감이 계속 커질 여지가 큰 거죠. 거기에 대출 규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진입하기도 쉽지 않고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상승세를 탔던 철광석의 가격은 연초보다 7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광석의 톤당 가격이 $160를 돌파하며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철광석 가격은 톤당 $160.1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110에서 $120에 거래되던 게 11월 들어 상승세를 키우더니 전달보다 28% 급등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철광석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 브라질의 생산량은 줄어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등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까지 한몫을 하고 있어 철광석 가격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광석뿐만 아니라 니켈, 아연, 구리 등 산업 원부자재로 쓰이는 금속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은 최근 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재고량은 7주 연속 감소해 향후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 국내 철광 제품도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광판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톤당 81만 원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8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국내 대표 철강 유통업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광석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철광판 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포스코는 내년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유통 가격을 5만 원씩 더 올릴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글로벌 철광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철광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3.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비교적 선방한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 반등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인한 착시 효과 영향이 커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악재 속에서도 기업들이 지난해 수준의 투자를 집행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누적 투자 규모는 49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3.3% 감소에 그쳐 기업들이 투자의 끈을 놓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주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및
차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100대 기업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11조 8천억 원, 19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번 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강호 한경현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비롯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투자 고용, 생산, 이윤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회장 취임 뒤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규 임원 승진자의 약 30%가 미래 신사업과 신기술, R&D 부분에서 배출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선도에 비중을 뒀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대적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미래사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룹사의 책임 경영 체제 강화를 위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정재욱 현대위아 사장이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 사업본부에서의 성과로 전사 차원의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원희 사장은 전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과 기술 개발 시너지 강화에 집중합니다. 조성환 사장은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사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현대모비스의 신사업을 강화하고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조직문화 혁신 추진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재욱 사장은 30년 이상의 부품 개발 전문가로 전동화 핵심 부품 등 현대위아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번 인사로 UAM과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분야도 강화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출신의 항공 전문가인 신재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개발을 담당한 이기호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편 정몽구 명예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이 고문으로 위촉되며 현대차그룹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금 지난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소득이 적은 1주택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란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이익을 보게 되는 곳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관련한 최근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두고 사실 세금의 부과다, 증세다 이런 얘기로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에요. 건보료 부담도 커졌다고 하는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보니까 호재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분양가 책정을 코앞에 둔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얘기인데요. 이 아파트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분양가 책정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7월 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되기 전만 해도 이 단지는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영향 아래 있었는데요. 허그가 조합에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4,90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희망한 5,500만 원과는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요. 허그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에서 지난 1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인근의 새 아파트들이 대부분 4,700만 원에서 4,800만 원 선에 분양되다 보니 레미안 원베일리도 그 이상 분양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후분양을 고민한다거나 일반 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한 까닭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면 허그 분양가보다도 더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한 까닭이 고분양가를 더욱 엄격히 잡겠다는 취지여서 허그 고분양가 제도보다 조합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로 택지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원베일리의 택지비는 3.3제곱미터당 4,200만 원이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건축비와 가산비가 1,000만 원 정도 더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허그 고분양가 관리제도 아래에서는 받아내기 힘든 금액인데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권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평당 분양가 5천만 원을 달성하게 해준 시스템입니다. 조합에 확인해보니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달 중으로 분양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이 되면서 택지 가격이 높아졌고 분양가가 덩달아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단지가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12,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입니다. 이 단지도 분양가를 두고 갈등이 많았던 곳인데요. 허그 고분양가 관리 제도에서 가장 피해를 볼 뻔한 단지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구 일대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 전체 분양가 평균에 맞춰서 허그 분양가가 책정됐는데요. 허그가 둔촌주공 조합에 제시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희망한 분양가가 3,500만 원 선이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사실 조합원들에게 허그 고분양가 제도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더 유리할 거라는 전망은 둔촌주공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조합 차원에서 실시한 용역조사에서 상한제 적용 시 평당 분양가가 3,5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향후 분양에 나설 단지들 중 공시지가가 높은 곳들, 즉 주로 강남권 단지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사 이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인근 단지인 레미안 원 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단지 중 하나인데요. 허그로부터 분양 보증을 제때 받지 못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오히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예, 뭐 이렇게 반사이익 보는 곳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뭐 굉장히 말 많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진짜 문제인 겁니까? 네, 사실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는 반박도 많은데요.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사실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부자 세금이라서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세로는 13억 원이 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또 1주택자들은 보유기간이나 공동명의, 고령층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다주택자에게만 가중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가 증액된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8,245원 올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9% 오른 건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간 건보료 논란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쟁점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이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건보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소득에 따라 일제히 공평하게 부과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건보료 논란 책정 방식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형평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괴리울이 주택이나 빌라와 굉장히 지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꾸준히 지적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경실련은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논평을 통해 상가 업무 빌딩이나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의 30에서 40%만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주택과 다르게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의 기준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실거래된 1,000억 원 이상 서울 소재의 대형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33%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려도 현재 조세 제도에 맹점이 있는 셈입니다. 예, 공시가격 관련된 최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검사 감독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 결정 통보서입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통보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기된 감사 요청사항은 옵티머스 펀드 문제를 인식하고도 적절한 검사 감독을 하지 않은 경위와 2018년 이혁진 대표에 대한 진정민원을 각하 처분한 경위, 2017년 금융위의 적기 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에 무엇을 조력했는지 등입니다. 이들은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고 있다는 옵티머스 설명을 금감원에 확인했는지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사전조사 결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DLF 사태 공익감사 청구로 지난 7월 금감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 감사 대상에 옵티머스와 라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 결정이 최 원장이 언급한 기존의 감사를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이나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 파생 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 기업의 보상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 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한국시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 보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ICT 수출액이 165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이 103억 8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6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8%가 늘었고 하루 평균 수출액은 7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한 이유로는 주요 품목의 수출이 골고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